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강의하실 젠파 박선희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소개받은 젠파 박선희 인사드립니다. 사흘 연휴가 직전인데 지금 그쵸? 이 자리 나오시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귀한 시간이고 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아깝지 않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러닝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러 오신 분들 또 이렇게 계실 텐데 이 러닝큐반이 영어 교육 트렌드와 변화라는 주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러닝큐를 알아보시기 이전에 이 영어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지 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강의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들고 쓴 내용은 그 소비자용입니다. 소비자용.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보실 때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은 영어 교육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 변화를 맞이해야 될까?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하다 하면 이거 같아요. 뭐 영문과 나왔고 사실 뭐 어학연수 갔다 왔고 하긴 했어요. 저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단과학원을 그 단과학원 강사로 그러니까 알바를 하게 되죠. 제가 알바하고 뭐 그때 당시에 초중고를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첫 직장이 어학원 직장을 가게 돼요.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학원 직장에 있다 보니까 그 한 2년 반, 제 기준에 2년 반이 딱 맥시멈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계속 2년 반 주기로 옮기죠, 그렇죠? 2년 정도 다니까 값이 딱 나오더라고요. 더 늦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 시스템에서. 저는 어떤 인간이었냐면 제가 영어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저는 그냥 일반 그 영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영어는 안경이었거든요. 창문이었거든요. 제 막힌 눈을 열어주는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니 오시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친구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기너부터 어드밴스드까지 마스터링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제 학원을 하고 싶었고 제 학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영문과를 들어가게 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니까 제 취미는 그냥 앉으면 프로그램 짜는 거, 커리큘럼 짜는 거. 내가 학원 세우면 어떤 학원을 세울까? 강사 몇 명 되어갈까? 월급 얼마 주고 나는 어떻게 클래스를 열까? 이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배우러 온 친구들이 그냥 비기너만 그냥 적당히 배우다가 아니면 빠이빠이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마스터링 해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끝까지 가자.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클래스였어요. 그게 제가 20년째 지금 횟수를 세보니까 20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짐작이 안 되시죠? 제가 76년생입니다. 네. 76년생이고 그래서 지금 그 홈스쿨링 한 지는 한 3, 4년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한테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동료 친구들이 많아요. 강사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강사죠. 그네들과 저의 차이는 뭐냐면 단과 선생님은 단과 학원을 전전해요. 어학원 선생님은 어학원만 전전해요. 절대 어학원 선생님 단과 학원은 죽어도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죠. 가고 싶지도 않고 페이도 다르고 그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리고 또 방문 학습지 선생님은 또 웬 말이야. 충고도 안 하죠. 그죠? 근데 저는 윤 선생을 간 이유가 어학원보다 페이가 더 높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어학원 다닐 때 저는 어학원도 다녔지만 과외도 당연히 했어요. 많이 벌려고 벌어야 되더라고요. 쓰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일해서 선생님한테 원장님을 딜을 해야 돼요. 월급이 똑같지 않아요. 학원에 더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더 줘요. 학원 원장님은 그 가치를 보고. 그래서 딜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쳐들어가서. 근데 피곤하더라고. 그 꼴랑 이렇게 몇십 올려주고 그 1년 또 스테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었고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더 준다고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부산에서 수업했으니까요. 부서동 롯데캐슬 그 동네 동네 럭키 아파트 요 때를 남산동 일대를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학원에 근무했을 당시에는 부산에 어학원이 없었어요. 동네 이화 어학원을 이렇게 베스트로 꼽았고 국제학당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힘에서 애들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저는 좀 이때 당시에만 해도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이미 엄마들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지퍼를 엄청 연 상태의 부모님들, 내 아이들을 지칭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 기간을 지나서 윤 선생 가서도 다시 하이 클래스 애들, 그러니까 가계 수준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수준이 높으냐? 그렇지 않았어요. 기초 파닉스부터 어드밴스드까지 다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특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거. 단과학원에서도 일해봤고 어학원에서도 일해봤고 결국엔 제 학원을 또 7년 동안 운영했고, 그래서 요 정도 하니까 제 걸 하고 싶죠. 당연히 저는 제 거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제 걸 차렸고, 그때 제 걸 차리기 직전에는 선택되어 있는 아이들,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만 가르쳤죠. 저를 불러주는 데만 갔으니까. 근데 제 걸 차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공대로 다 받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을 마스터링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저야 하고 나름 살았는데 그게 다 제게 안 되더라고요. 이 의미를 아시나요? 제게 안 되더라고요. 다 새더라고요. 그 주변은 좋은데 저는 힘들어. 일하느라고. 제 애를 보지도 못하고 새벽에 6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수업해야 되고, 그것도 제가 철칙으로 9시에 문 닫는다 하고 해서 그렇지 더 하려면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제가 돌아와서 이거 아니다. 내 삶을 살아야겠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식을 잘 키우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집으로 들어오서 치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 치과 들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그런데 제가 미래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목적이 중요한 삶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목적이 카메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찍어서 제가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우리 학원 친구들한테 저는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벽에 계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어떤 삶이 닥쳐올까? 라고 계속 살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집안에 있는 게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까? 나만 행복하면 될까? 얘네들이 다가올 세상은 너무 무시무시한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교육을 다시 알아봤더니 너무 급변하고 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교육의 변화 끊임없이 변화해왔더라고요. 도전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줏대 없다. 대한민국 교육 뭐냐? 우리고 이러라는 거냐 저러라는 거냐? 왜 자꾸 바뀌냐? 이거잖아요. 근데 관점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도전하고 두드리고 변화해 온 거예요. 끊임없이. 그 변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됐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미래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냐? 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아니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이제 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정말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해요. 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바뀔 이 세상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방향을 모르고 죽으라고 공부만 해. 죽으라고. 근데 이 세상이 그런 인재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이 똑똑해지셔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어 단식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분량이 2시간 분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대한 빨리 오늘 잠시 소개해드릴 분은 미래학자예요. 너무 잘생겼죠? 이 많은 사진들 중에 제 스타일이에요. 레이 커즈와이라고 지금 생존하고 계시고 그 구글에서 지금 고문위원이시고요. 음성 변환기에 관한 모든 기기의 대부분을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자이시기도 하고 인문학자이시기도 하고 경제학자이시기도 하고 미래학자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레이 커즈와이 2005년에 예견한 내용이에요. 예언이라고 좀 그리고 예견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2045년까지 일어날 일들 요거 한번 요 앞에만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불을 보이시나요? 괜찮나요? 불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쫙 네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해요. 2045년도까지 일어날 일들이라고 사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2045년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 하거나 젊은 사람을 늙게 만들 수도 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하면 된다.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업로드한 기억을 노드에서 소생시킬 수 있다. 웃으시죠? 그렇죠? 웃으죠? 너무 기가 막히죠? 이 상황이. 하지만 그냥 길 가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쟤 뭐야?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전 세계 지금 현재 2018년 지금 이 시점 그리고 2005년에 이 예견을 발표한 거는 이 미래학자들은 그냥 예견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네들의 말에 세계 모든 정상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2045년도가 되면 이런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계속 한 예견들이에요. 2000년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이건 그 이전에 20년 전에 언급한 내용이에요. 2000년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했죠.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렇죠? 그리고 2009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 컴퓨터만큼 뛰어나지만 훨씬 더 작으면 휴대하기에도 편할 것이다. 천문학적 가격이 아니라 서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그렇죠? 나왔죠? 이 이전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죠. 대중화됐어요. 2009년에. 2020년 증강현실 홀로그램이 대중화된다. 거리의 몇몇 사람들은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할 것이고 2025년에는 증강현실로 멀리 있는 사람을 어색하나마 만질 수 있다. 홀로그램 아바타들이 등장하고 2030년 전까지는 인간보다 멍청하다. 2020년 되면 대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2030년 가상현실 매트릭스가 대중화된다.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가상현실 안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가상현실을 통한 재택근무가 대중화될 것이다. 대중화돼 지금 되어가고 있죠.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거야.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레이커즈와를 보고 그 말 다 맞냐고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하지만 많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닌 것도 있겠죠. Live forever 라고 했어요. 레이커즈와이 이렇게 늙었죠. 지금요. 늙어가고 있고 또 할아버지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Live forever 자기 영원히 살 거라고요. 이분이 책을 특이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몇 년 전에 특이점의 책을 보면 왜 2045년도를 기점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얻은 거는 2045년이 되면 과학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위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천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과학을 근거로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죠. 이런 걸 아셔야 되겠죠. 알고 가는 사람이랑 모르고 나 그냥 100년만 살다 죽을 거야 하는 사람이랑 지금이 다르다. 준비하는 게 선택 사항이 달라지겠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도 역시 미래학자십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2016년에 타계하셨어요. 그 직전에 이미 세계 모든 정상들은 다 미래학자들에 집중하고 있죠.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다 보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타계하시기 전에 빨리 모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셨어요. 모셔서 그때 경제, 문화, 인문학, 역사 뭐 모든 법학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설치하신 거예요. 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라고 딱딱딱 알려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게 뉴스에 언론에 그쵸 다 기재됐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눈을 똑바로 뜨시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셔야죠. 그쵸? 21세기 문명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배우지 못하거나 배운 것을 잊어버리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문명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죠. 보세요.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요걸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제가 10년 전에 요 강의를 하고 날 때 2000년 밀레니엄이 온다 하고 그 좀 지난 부분에 있어서 미래학자들을 다 대거 모시고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학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인터뷰를 했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흘러갈까요? 좀 내다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과 이제 그 포럼을 열었죠. 그래서 그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제가 기사를 신문을 4-5부를 받아봤거든요. 조선 뭐 이렇게 다양해서. 근데 그때 중앙일보였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의 어피니언인가 그 파트에 전 이렇게 면을 보면 양면이 미래학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한 8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스티브 잡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딱 2가지가. 이 시대의 흐름이 세계 중심이 바뀐다 이제. 웨스턴에서 이스턴으로 온다는 거에 다 동의. 미래학자들이. 그러면은 그 세계 중심이 지금 미국이었죠. 지금까지는 미국이었지만 앞으로 올 웨스턴에서 이스턴으로 넘어올 때 그 세계 중심은 어느 아시아 중에 어느 국가가 중심 국가가 될 것인지를 지목하고 있어요. 지목하라고 했어요. 그 지목했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전원 이 나라를 지목했어요. 이 나라 어느 나라였을 것 같아요? 중국. 그렇죠? 대부분이 중국을 이야기해요. 무슨 땡통하게 일본도 이야기했어요. 중국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소름 끼치죠?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수많은 미래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 어깨가 너무 무겁죠? 그렇죠?
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했어요. 벽지에 다 붙여놓고. 너네는 세계 중심의 인재가 돼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어 200개 단어 외워야지. 외워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지. 4시간 공부해야지. 안 하고 그냥 갈 거냐? 이제 경제 빈부차도 빈부차지만 이제는 지식의 빈부차로 인해서 그 갭을 조금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시점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한 시점이에요, 지금. 정말. 그래서 전략적으로 똑바로 가셔야 되고요. 이 보세요. 이 차트를 보면 제가 얼마나 놀겠습니까? 이 세계 열강들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데이터 정보 안에 그런 믿거나 말거나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진짜 맞고 안 맞고 빨리 판단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을 듣지 않아야 될지를 빨리 판단해요. 똑똑한 거죠. 그렇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점이고요. 미국은 이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끝났습니다. 답이 끝났고요. 스텝 바이 스텝 열을 뿐이에요. 왜냐면 연구비 회수해야죠. A에서 A 뭐 해답 나왔다 해서 그거 바로 가면 이때가 연구비 어떡할 거야. 그죠? 아이폰 8, 9, 10 팔아보고 그 다음 나가야죠. 그쵸? 그 활용되는 시기가 점점 짧아져요. 빨리 바뀌고 있죠 지금. 그쵸?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것 뿐이에요. 일단 답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2045년도라는 그 기점 말이에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끝난 시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보죠. 보세요. 인간의 성능은 조금씩 진화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렇죠? 우리 애들 점점 더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인공지능은 지금 현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기점을 2045년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45년 되면 컴퓨터, 인공지능, AI 지능 수준이 뛰어넘는다고 인간의 능력을. 그 기점이 되면 사람의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분은 최윤식이라는 분이시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미래학자세요. 대한민국의 정세를 더 깊게 내다보는 분이에요. 제3의 물결을 썼죠. 그렇죠? 권력의 이동 뭐 이렇게 쓰시고 타개하시고 난 다음에 제4의 물결이라고 제임스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16년도에 이제 오픈했죠. 근데 그 전에 한 내용이 있어요. 2045년, 14년에. 몰락이 시작되고 2, 3년 안에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저의 미래 진단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입니까? 기회는 없습니까? 라는 다급한 질문이 이어지죠. 하지만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다만 미래의 또 다른 가능성,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예측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또한 기회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미 미래 전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불이 붙을 것입니다. 이때 한국의 가계부채는 도화선이지 절대로 뇌관이 아닙니다. 뇌관은 바로 낡은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이 갖는 한계 상황이 바로 뇌관입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의 습격을 받아 10년 안에 30대 그룹의 절반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2, 3년의 여유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몰고 갈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5년 안에 강력한 구조조정과 시스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년 동안 미래산업을 선점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경제전쟁, 중국의 추격, 일본의 반격, 미국의 견제에 협공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 상황입니다. 부채 조절의 수준이 아닌 새로운 부를 위한 전쟁에서 아시아는 최고의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부가 이동을 하고 산업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시장이 새롭게 구조가 되는 전환기에 위기와 혼란이 바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선제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틈새를 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쟁의 지형을 정확히 읽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 산업은 신기술의 결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문제, 욕구, 결핍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삼성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글은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와 미래형 로봇 회사로, 인공지능 회사로, 듀폰은 농업과 생명과학 회사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파괴와 경제 파괴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 산업 전쟁에서 삼성은 5년 이내 가장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설탕과 옷을 팔던 기업에서 반도체를 선택했던 자기 파괴 혁신을 삼성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삼성 위기의 핵심은 그 의사결정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판타지,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인 융합, 기술혁명과 의사결정을 힘들게 하고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증가,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윤리, 요동치는 자본주의 사회 곳곳의 변화와 격려는 앞으로 20년간의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갈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카카오의 기세를 보셨습니까? 스마트와 금융 서비스의 결합. 이렇게 경계 파괴는 미래 산업 발전의 결과이자 미래 산업을 더 빠르게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 파괴는 새로운 연계를 촉진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을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료, 건강, 금융, 신조국. 이제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아니라 애플의 네트워크와 구글의 네트워크, 또 다른 네트워크의 경쟁이 기존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계 파괴는 기세입니다. 경계 파괴의 신호탄은 이미 3D 프린팅 기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디자인이나 설계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창의성을 더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조혁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본격적인 산업의 경계를 선도하면서 각 산업 영역은 법의 본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경계 파괴를 주도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느
경기에 밀려 자신의 영역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파괴될 때 새로운 업이 생겨나고 경계를 깬 사람과 기업이 새로운 업,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영화 명량의 화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굉장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전체를 보고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치밀한 전략가였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미래 전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세상에 일어난 그 변화가 되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을 때 2016년, 지금 18년이죠. 그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해서 이게 장시간인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 부분을 사실 보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넣어봤거든요. 너무 잠시만요. 아까 괜찮아요. 3D 프린터기 지금 4D가 나왔죠. 4D 나와서 중국에서 지금 현실이 4D 프린팅으로 그냥 그 인간의 노동력 없이 프린팅 기계로 똑같은 건물을 17대가 하루에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요 한 두 달 전인가는 최고로 큰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시점 지금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데 무인 자동차 법이 2016년도에 이미 패스됐어요. 우리나라에 2018년부터 상용화해도 된다고. 그게 복잡한 거냐, 차를 바꿔야 되냐, 그렇지 않대요. 그냥 기계를 탑재하면 되는 거예요. 법이 이미 패스된 상태. 그리고 뭐 구글에서는 이미 무인 자동차를 지금 광고 중에 있어요. 그렇죠? 이 영상도 보고 쪽인데 시험 강의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We're trying to dig a hole under LA. 애플의 유명한 광고 다르게 생각하라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꾼다. 21세기의 앨런 머스크보다 이 문구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 인터넷 결제 서비스, 인간 우주선,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튜브트레인, 인공지능, 내공학까지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아이언맨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모든 발명은 불편함을 느끼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지 않는가? 수많은 거대 사업을 하고 있는 머스크에게 차가 막혀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은 굉장한 불편이었던 것 같다. 교통체증에 갇혀있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그는 2016년 12월 17일 LA의 교통체증이 자신을 미치게 만든다며 하늘을 뚫는 기계를 만들어 땅을 파기 시작할 것이라는 농담 같은 트윗을 날린다. 그러고는 오디오 댓글로 정말 이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라며 사람들을 긴장시키더니 1시간 후